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손한별입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신 국립외교원에도 감사드리고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쟁의 본질은 변화하는가라는 질문이고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전쟁이 여전히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평화로운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 2022년에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이 23만 7천 명이었습니다. 2022년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해이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보시는 것처럼 같은 해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130만 명이고요. 당뇨병으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오시다가 전쟁에 휘말릴 위험보다 넘어져서 다칠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여전히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전쟁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려운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전쟁의 본성이 과연 악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전쟁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에이브러햄 링컨이 노예제를 그냥 두는 조건으로 전쟁을 피해야 했을까? 두 번째 질문은 영국이 1940년에 히틀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강화를 체결했다면 2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왼쪽에 보는 영화 포스터가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처칠의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처칠은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불명예를 선택했더니 전쟁도 찾아왔습니다. 전쟁은 악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전쟁보다 더 악한 것들도 있습니다. 마가렛 맥밀런이라는 영국의 전쟁학자는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화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5,000년 전에 이미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군사력이 약한 국가의 정문에는 적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도대체 왜 일어날까요? 2500년 전에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이익이고 세 번째는 명예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도 이 세 가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란 전쟁을 한번 이 공식에 넣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연일 뉴스에서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전 세계의 원유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갑니다. 미국은 도대체 이란에서 무엇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핵 포기일까요? 아니면 이란 정권 교체일까요? 에너지 패권일까요? 아니면 호르무즈가 열리면 이제 전쟁이 끝날까요? 아니면 이미 다른 이익이 미국에게 생겨버린 것일까요? 두 번째 전쟁의 원인은 명예입니다. 미국의 첨단 스텔스기가 이란의 적과 드론에 격추당했습니다.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기술 우위가 정말 신화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이란과의 전쟁에서 정말 압도적인 힘을 다시 보여줄까요? 반대로 보면 이란은 왜 지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이란의 저항 서사가 느껴지는데 과연 이란 사람들은 왜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핵을 가진 이란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미국을 이란이 핵무기로 공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미국의 정밀 타격이 이란의 핵시계를 멈췄을까요? 핵시설 타격이 보복 핵전쟁으로 이어질까요? 벼랑 끝에 선 이란이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전쟁을 해 나갈까요? 이것이 전쟁의 원인으로 보는 세 번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키디데스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원인을 가지고 보면 전쟁이란 국가가 외교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이익, 명예, 두려움을 조율하는 데 실패하는 데서 발생하는 커다란 지진과 같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클라우제비츠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쟁을 이해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칼 폰 클라우제비츠를 들 수가 있습니다. 1832년에 전쟁론이라는 책을 썼고 지금도 전 세계 많은 군사대학에서 전쟁론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그가 전쟁을 이렇게 봤습니다. 정부, 군대, 국민 이 세 가지 축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룰 때 전쟁이
통제됩니다. 그가 이야기한 그대로 워딩대로 말하면 정부의 이성, 군대의 용기, 국민의 열정, 이 삼각형이 흔들리면 전쟁을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클라우즈비치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전해볼까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전쟁은 진정한 카멜레온이다. 전쟁은 불확실성과 마찰의 영역이다. 그리고 오늘 이 말이 핵심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는 쉽지만 끝내기는 어렵다. 그리고 전쟁은 항상 예상 밖으로 흘러간다. 1914년 여름에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나라가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세계대전은 4번의 크리스마스를 다 지나고 그리고 다시 1년이 더 지나고서야 그리고 220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서야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로 전쟁은 예상 밖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현재로 오겠습니다. 블룸버그의 기자 카트리나 맨슨이 최근에 프로젝트 메이든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란 전쟁이 최초의 AI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을 취재하면서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을 위한 구글 어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구글 어스에서 그 지도에서 AI가 누구를 죽일지 선택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들이 실제 이란 상공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한 지 이제 첫 24시간, 24시간 안에 11,000개 이상의 표적이 타격됐습니다. 2003년에 이라크에서 실시한 충격과 공포작전의 거의 2배가량 됩니다. 프로젝트 메이븐은 2017년 펜타곤이 만든 AI 기반의 표적 선별 시스템입니다. 구글 직원 3,000명이 반대를 해서 구글은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팔란티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란 상공에서 프로젝트 메이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메이븐이 운영될 때 처음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반드시 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기계에 의한 실행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킬체인은 수초로 압축되어서 수초 만에 누구를 죽일지 결정하고 타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확인 버튼만 누릅니다. 도대체 그 뒤에 누가 죽어가게 될지 모르고 확인 버튼만 누르게 되는 겁니다. 동영상 하나 볼까요? 비행체가 미군 기지 상공을 유유히 가로지릅니다. 아무런 제지 없이 연료 저장고와 물류 허브를 훑더니 기지 깊숙한 곳 벙커 입구를 찾아 그대로 꽂힙니다.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가 공개한 미군 캠프 빅토리 공격 영상입니다. 공격에 쓰인 드론은 1인칭 시점 FPV 드론입니다. 조종사가 VR 고글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보며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는 이 드론이 광섬유로 연결됐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무선 신호가 아닌 유선으로 조종되기 때문에 미군의 주특기인 전자전 전파방해, 즉 제밍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미군이 수조 원을 들여 구축한 첨단 레이더와 방공망이 값싼 드론 한 대에 속수무책으로 뚫린 셈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수천만 원짜리 이란의 드론이 1조 원짜리 미국의 조기 경보기 AWACS기를 격추했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공중급유기도 5대나 피격됐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한 발이 30억 원이고요. 이란 드론 한 대는 수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란이 300대의 드론을 날리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300발 이상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한다면 도대체 누가 먼저 바닥날까요? 천조국이니까 괜찮을까요? 방어하는 쪽이 항상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두바이에 있는 팜 주메이라에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24시간 안에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이란은 아마존의 중동 데이터 센터 3곳도 타격했습니다. 전장이 이제는 호텔 로비에 그리고 전산실 서버실에 공격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클라우제비치가 분명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전쟁은 예상 밖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란 전쟁의 3가지 장면입니다. 전쟁이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숨을 곳이 없고요. 모든 것이 보이는 전투 현장에서 싸웁니다. 하늘에서 보고요. 우주에서 봅니다. 게다가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좁은 정면에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집결해 있습니다. 전장의 영역은 우주와 사이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수단도 바뀌었습니다. 무인 공격 체계, 완전 자율 무기, 수백 대가 무리지어 공격하는 군집 드론이 공격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우리 군도 2028년까지 전쟁 드론 50만 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타격하는 선견, 선결, 선타, 이 우다루프를 누가 먼저 빨리 돌리느냐, 상대보다
더 빠르게 돌리는 군대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면 전쟁의 본질도 변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이 이 슬라이드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전쟁에 들어오면서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에 세 가지 균열이 생겼습니다. 클라우제비츠 세 가지 삼위일체, 첫 번째는 정부의 이성, 두 번째 군대의 용기, 세 번째 국민의 열정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죽음 없는 전쟁입니다. 드론 전쟁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지 않습니다. 네바다 사막의 컨테이너 안에서 조종사가 커피를 마시면서 드론을 운용하고요. 퇴근해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열정, 국민의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지금까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모든 이에게 똑같이 주어진 단 하나의 목숨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공포, 내 자식이 죽는다는 공포가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그 공포가 사라지면 전쟁에 대한 민주적 제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죽음 없는 전쟁은 전쟁을 쉽게 만듭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감정 없는 전쟁입니다. 샹그릴라 대화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방장관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감정 없는 전쟁이라는 내용입니다. AI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없고 적대감도 없습니다. 합리성과 효율성에 의해서만 전쟁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이 납니다. 냉전시대 핵전쟁을 막았던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상대방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서로 두려웠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AI가 전쟁을 수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AI 모델을 핵 위기 시뮬레이션에 넣었더니 95%의 경우에 AI는 핵무기 사용을 선택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책임 없는 전쟁입니다. 만약에 AI가 이제 민간인을 죽인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드론을 조정하는 조종사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결정하는 정보 분석가입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알고리즘을 만든 개발자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수초만에 인간을 죽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확인 버튼만 누르고 책임이 분산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쟁은 쉬워졌지만 명예도 잃고 정당성도 잃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투키디데스의 이익, 두려움, 명예 이 세 가지 전쟁의 원인의 본질까지 변형시킨다고 봅니다. 이익 계산은 알고리즘이 하고요. 두려움으로 인한 억제력은 사라지고 우리가 가진 인간이 가진 명예는 익명성 속에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제 전쟁의 본질도 균열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전쟁의 본질이 바뀐다면 전쟁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AI가 전쟁의 본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책임도 죽음도 감정도 없는 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5가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 하나만 취하면 위험하고요. 새로운 균형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균형은 기술의 속도와 인간의 판단의 균형입니다. 이제 AI와 드론이 없으면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나 AI의 속도가 인간의 판단을 앞질러서는 안 됩니다. 검을 휘두르는 자가 검에 의해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균형은 강력한 억제력과 전쟁의 문턱을 높이려는 노력의 균형입니다. 강한 힘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요. 적도 격퇴할 수 있고요. 협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억제력의 목적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균형은 동맹의 힘과 자율적인 기획 능력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군은 자강과 동맹을 국방의 두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AI 기술 동맹인 한미동맹이 우리의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판단 없이 의존하기만 하면 이 동맹은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균형은 효율적인 전쟁과 정당한 전쟁의 균형입니다.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당하지 않는 승리는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더 혹독하고 더 가혹한 복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5번째 균형은 전쟁을 아는 사회와 평화를 원하는 의지의 균형입니다. 평화를 원하는 만큼 전쟁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엔트로픽 보고서는 AI는 기술 경쟁이 아니라 규범 경쟁입니다. 가장 강력한 AI를 개발한 나라가 그 기술의 규칙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AI와 드론이 수행하는 전쟁을 잘 알고 그것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쟁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평화를 진심으로 원해야 합니다. 마가렛 맥밀런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알아야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I understand why war is not popular, but I also know this: the belief that peace is desirable is rarely enough to achieve it. Peace requires responsibility. Peace entails sacrifice. 2009년 12월 10일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오슬로에 갔습니다. 전쟁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정말 또한 다시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전쟁이 인기 없는 이유를 압니다. 그러나 평화가 바람직하다는 믿음만으로는 좀처럼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전쟁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전쟁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강연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의 수단이 바뀌었습니다. 드론이 날아다니고 AI에 의해서 누구를 죽일지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화 같은 일들이 지금 이란 상공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어느 곳에서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이제 죽음도 감정도 책임도 흐려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씨앗이라고 부르는 이익, 두려움, 명예는 여전히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잘 알아야 하고 전쟁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두려워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시작이고요. 다음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전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